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공연장 건물에서 무차별 총격 테러가 발생해 지금까지 60여 명이 숨지고 140명 넘게 다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객석이 가득 찬 공연장 내부에서 갑자기 총성이 잇따르자 관객들이 혼비백산의 객석 뒤로 몸을 숨기고 비명을 지릅니다.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북서부에 위치한 대형 공연장이 들어선 복합 쇼핑몰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무차별 총격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저녁 공연장에선 러시아 록밴드 피크닉의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공연 직전 총격이 발생한 겁니다. 최소 3명의 무장괴한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Лично увидел, как террористы зашли, начали расстреливать всех, кинули в итоге молотов, все подожглось. 이후 폭발과 함께 화염이 일었고 건물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62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에 러시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мы уже можем говорить о более чем 60 погибших, и эта цифра может увеличиваться. 모스크바시는 테러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이번 주말 예정된 모든 공개 행사를 취소시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일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테러 주체를 조사 중인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는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무차별 총격에 따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대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스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선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번 사건의 배후가 누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수도에서 발생한 건 이렇게 좀 드문 경우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ISK라고 이슬람 국가 호라선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단체가 이제 증거는 아직 제시는 안 했지만은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봐서 그 배후가 거의 확실시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021년에 아프간 철수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 극단주의자 이 IS 단체에 대해서는 탈레반하고도 협조를 할 정도로 이 IS 단체가 굉장히 미국, 러시아, 탈레반까지 적으로 돌리면서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단체인데 아마 이것을 이제 CIA가 많이 첩보를 이제 좀 접수를 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영국이나 미국 대사관에서도조차 2주 전에 그런 극단주의들의 이제 공연장에서의 를 겨냥한 테러가 있을 수 있다. 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걸 알렸는데 이게 역시 이제 테러라든가 이런 문제는 유비무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전도 외신 소식이 들어왔는데 미 당국자들도 IS의 한 분파가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있다는 접수를 이번 달에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IS가 맞다면은 왜 이런 소행을 벌이는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IS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코란에 의해서 아주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2015년에 아사드라고 시리아 대통령 쪽하고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IS를 이제 경멸하는데 또 일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이 IS 쪽에서 굉장히 이제 푸틴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언급을 이제 해왔다는 게 나와 있고요. 예. 특히 금년에도 이제 3월 7일에 모스크바에는 또 유대교 시나고그라고 있거든요. 이거 유태인들이 하는 유대교 회당이죠. 예. 네, IS하고 연결된 테러 분자가 아마
여기 보안기관에서 첩보될 정도로 상당히 러시아 내에서 이런 IS 활동이 있었고 또 미국 정보기관도 이번 소행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라고 예. 미국이 확인을 했더군요. 네. 러시아 당국에서 IS 수속으로 의심되는 무장 세력 조직원 6명을 사살했다. 이제 이달 3일에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지금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공연장과 모스크바의 거리는 20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현재 무장 괴한들을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어요. 러시아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에 나설까요?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제 범인을 추적을 해야겠죠. 예. 실제 무슨 르노 자동차를 타고 갔다 뭐 이렇게 보도도 나오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범인을 첩보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 국민들이라든가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미국 정보 당국이 3월 초 최근에도 이제 IS 테러 가능성을 얘기를 하니까 푸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협박과 비슷한 이제 근거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폄하를 했거든요. 러시아를 흔들려는 좀, 협박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소행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밝히고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거가 문제인데 조사가 객관적인 이제 증거, 증인들을 이제 첩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겠죠. 네, 또 러시아 측은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는지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일단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도 상당히 우크라이나는 이제 관여하지 않은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민간인들을 한 60명 가까이 사살하고 네. 그다음에 부상자를 냈다는 그 자체는 만일 러시아가 사실 미사일이나 이걸로 이제 민간 아파트라든가 전력 시설을 최근에도 공격하고 그랬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정유 시설 이런 이제 회사 밀집 지역을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과 같이 테러에 해당되는 민간인 대량 살상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심지어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정유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해라. 그렇죠. 라고 할 정도로 말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 정부기관 사람들이 강요 안 했다라고 한 걸 봐서는 거의 관련 안 된 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고 우크라이나는 일단 푸틴 대통령 측의 자작극이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한 상황이고 지금 외신에선 이번 사건이 지난 17일 끝난 대선에서 푸틴이 대통령 5선에 성공한 직후 발생한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 그리고 러시아 국내 정세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크게는 우선 국내적으로는 이제 이런 안보라든가 테러 명분으로 이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근거는 됐죠. 그렇지만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테러에 의해서 그냥 무력함이 보여져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강경한 조치를 아마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밝혀지는 게 ISK가 그대로 이제 관여된 걸로 나타난다면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이든지 그런 IS 소재지로 이제 군사력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길 거고, 예. 그를 위해서 또 지금 안보리에서도 이런 이제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하면서 이제 공동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런 국제 테러 문제는 서방과도 어느 정도 협조할 필요성도 생겨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제사회의 협력이 좀 증가될 수 있도록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도 애도를 일단은 표시하고 규탄도 하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무슨 선교사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라지 현안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좀 우리도 같이 규탄하는 자세를 보이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당국이 아직까지 배후에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내일 다시 연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총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략 모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병준 기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가장 먼저 포천을 찾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포천을 시작으로 의정부와 파주, 김포를 연달아 방문합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방문한 만큼 안보를 강조했는데요. 어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이 대표가 이를 의식해 안보 행보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의정부를 찾아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할 전망입니다. 저녁엔 서울 편입이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포를 찾아 여당이 주장하는 서울 편입 구상을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대구, 경북과 충남 등을 방문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섰던 만큼 주말을 이용해 남은 총선 기간 판세를 흔들 전략 모색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지지율 고전을 타개할 방안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판세에 대해 여전히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며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된 만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눈치를 보는 민심 순응 세력이라며 민심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세력과 다르다고 민주당과 각을 세웠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귀국과 성상무 시민사회 수석 사퇴와 관련해선 국민 생각에 따라 정부 입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총선이 18일 남은 가운데 후보 등록이 어제 마무리되며 전국 254개 지역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비례정당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총선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먼저 주요 지역 판세부터 오늘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 한강벨트입니다.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던 분석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중성동갑으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지난 17일에서 18일 조사입니다. 민주당 전현인 후보 43%,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34%인데 저희가 이 조사를 갖고 나온 이유, 지금 두 후보 간 오차 범위가 지금 밖으로 벌어져 있어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우선? 이 중성동갑 지역구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그 공천 초기 국면에 있어서 그 임종선 전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를 놓고 많은 말들이 있었던 곳이죠. 어차피 임종석 실장이 이제 배제된 마당에 소위 여전사 3인방이라고 불리던 그 세 분 중에 한 분, 전현희 후보가 이제 공천이 됐었던 것이고, 예.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윤희숙 후보와 지금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조금 한 1, 2주 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 뭐 인물 구도 바람 이렇게 선거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렇죠. 인물의 경쟁력 차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구도에 있어서 역시나 이 정권 심판론이 좀 주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그 21대 총선에서도 총 11개 한강벨트 가운데 용산 한 곳만 미래통합당이 얻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권영세 의원이 0.7%포인트 차로 신승을 했었기 때문에 겨우 한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만 이번 한강벨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역시 그 민심에 있어서 그 정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권 견제론이 좀 주요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광진을도 살펴보죠. 10일에서 11일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민정 후보 43%, 오신환 후보 32%입니다. 고민정 후보는 지금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고 오 후보는 민주당 심판론으로 지금 정확히 맞불을 놓고 있거든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광진 같은 지역은요, 이 보수세가 강한 곳에서 진보세가 강한 곳으로 넘어오는 첫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역대 이 지역을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큰 인물들을 내세웠어요. 그게 이제 뭐 추미애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과거에는 전해숙 의원이 어떤 송사가 있으니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이죠. 그분을 영입을 해서 바로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박빙의 승부를 계속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사수를 해왔던 지역.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상황은 오신환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리인으로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오세훈 시장도 물리친 고민정 후보를 어떻게 오신환 후보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프레임으로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서 우세한 결과를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강벨트 가운데서 오차범위 밖으로 나선 곳 두 곳을 봤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결과들 때문에 지금 결집을 해야 된다. 위기감을 이야기하면서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한 2주 조금 더 남았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마치 이 상황은 작년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미리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맞았다라고 한 것과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강서구청장 어떤 선거에 오만하다라는 국민의 심판으로 거의 20%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그 폭삭 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최근 그런 것이 이제 그 지난 12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뭐 의대 어떻게 보면 인원 증원 사태가 예. 길어진다든가 아니면은 그 황상무 수석 또 그리고 또 이정섭 호주 대사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따놓았던 어떤 포인트를 상당 부분 갉아먹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원인을 알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낮은 정도의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분석이 더 내려갈지에 대해서 아니면 또 올라갈지에 대해서 아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외부 일정을 지금 그렇죠. 없애고 네. 내부적인 전략을 가다듬는 이 부분인데 아마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다시 변곡점을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노력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 갤럽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볼게요. 51%가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국민들께서 좀 더 공감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이고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성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성적표를 매겨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뭐 용산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뭐 황상무 수석의 뭐 일이라든지 물론 사퇴를 하셨지만 또 이종섭 대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민생과 경제거든요.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정말 마트에 가서 장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현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견제론이 국민들께 조금씩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넘어서 범야권 200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인천에 14석이 당선되면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우리가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힘차게 심판합시다. 이분이 이기면 200석이 됩니다. 200석 화이팅! 200석! 자, 200번 왔습니다. 조택사입니다. 200석을 해야만이 특검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200석, 헌법 개정, 개헌 등이 가능하고 탄핵 소추에도 이를 수 있는 숫자인 만큼 왜 200석이 나오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당장 입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까지 내려보냈고 총선 낙관론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200이라는 숫자는 우리 국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맞습니다. 갖고 있죠. 이제 네. 총원이 300석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되게 되면 헌법 개정도 가능하고 대통령의 탄핵 소추라든지 또 얼마 전에 뭐 쌍특검법 등 그 법률안이 정부로 돌아갔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제2 요구에 따라서 국회에 돌아온 법률에 대해서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3분의 2 이상이게 되면은
통과가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숫자가 바로 200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200석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죠. 박지원 후보라던가 그리고 곽상원 후보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천 지역의 후보들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무조건 200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연구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여론조사를 수시로 여러 지역구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려는 그런 효과도 가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것이 이제 오만한 것으로 비칠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또 나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발언은 21월 1일 발언이라는 거 다시 좀 정정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170석을 얻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개인 희망이다 좀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3월 초에요. 민주당이 공천으로 좀 잡음이 컸잖아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153석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서 투표장에 안 나올까 봐 자신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말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그 국민의힘의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현재 정권 심판론이 커지고 지금 계속해서 당정 갈등 어떤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보수의 지지자들이 또 자신감을 잃을까 봐 우리가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선거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개인의 희망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판세를 일단 짚어봤으니까 저희가 각 당의 상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부터 보겠습니다. 갈등 기류를 부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함께 천안함 추모 공간을 찾았는데 이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함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이게 영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 아까 제가 같이 있었던 천안함 용사도 다 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거에 대해서 항의 많으시더라고요. 선동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당했는데도 왜곡 조작 이렇게 선동을 해서 희생자들도 죄인처럼 모욕하고 말이지. 우리 또 여기 계시네. 우리 함장님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나. 그런 정말 그 반국가 세력들인데 진짜 이게 발부딪히지 못하게 더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힘내요. 자, 이 바람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진 않았지만 이제 자막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이 날짜, 서해 수호의 날 그리고 장소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누구인지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저는 저 현장에 대통령이 오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여당의 대표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신 것도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빈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당직자들이 저 자리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갑지 않은가 싶은데요. 사실 그 천안함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천안함이 폭침설이니 아니면은 그 기뢰에 의해서 뭐 했느니 아니면은 뭐 미국의 어떤 그 잠수함에서 그 침몰설이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과학적으로 이것이 결국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이렇게 침몰됐다는 폭침됐다는 사실이 다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우리의 장병들이 정말 산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중요한 자리에 오지 않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나치게 이것이 어떤 안보팔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통일을 포기를 하고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이제 우리를 침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이 모습을 국민들은 선거를 앞두고 정말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모론은 야권 이제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북한의 두 국가론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충남에 이제 행사가 열리는 동안 충남에 있었고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제 모습 이어서 볼게요. 일단 윤 대통령이 헤어지면서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렸는데 앞서 대통령실 당정 갈등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윤한 갈등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봉합되는 어떤 장면이 아니었겠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저는 뭐 일단 총선을 18일 앞둔 상황이고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봉합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 누군가 사이가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 굳이 잘 지내는 모습을 만들어서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런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한 갈등이 그러니까 이제 2차 갈등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부분이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됐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게 하는 또 장면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윤한 갈등이나 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정당이 뭐 직접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물밑에서는 그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봉합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남은 불씨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이 만남에 대해서 뭐 2차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뭐 저는 크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1차 갈등하고는 양상과 원인, 결과가 이제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 1차 윤한 갈등, 소위 얘기하는 그 당시에는 그 서천시장에서 만나서 당시에 있었던 한 비대위원장의 소위 사천 논란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제 충돌의 면이 약간 있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제 황급히 이제 봉합이 됐던 것인데 이번에는 문제시됐던 것이 그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그리고 또 황상무 수석이나 이종섭 그 호주 대사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과연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 따라서 어제 그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정체성과 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봉합이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고 하니 어제 그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것인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제2연평 해전 그리고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제2연평 해전 때는 6명이 정사를 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때는 우리 46용사가 전사를 하고 또 구조 작업을 벌이던 한주호 중위가 또 사망을 했죠. 한주호 준위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총 16명이 부상을 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이 함께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영웅들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어떻게 대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국가 안보를 어떻게 더 충실히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결의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오후엔 충남 당진의 전통시장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해가지고 어떻게 민생이 챙겨집니까?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생 이야기 앞서서 이 마지막에 한 발언부터 볼게요. 한동훈 위원장, 이 선거가 끝나면 봉사하겠다. 유학 간다는 이
세간에 도는 이야기를 부정을 하면서 뭐 사실상 유학 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거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도 중요한 무대에 굉장히 빨리 나왔다. 초심을 지키며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유학을 가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 국민의힘이 정말 그 제1당이 되고 압도적인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제 3년 차 남은 그 상황 속에서 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있으면은 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해외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은 사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월 말에 국민의힘에 들어왔을 때에 지금은 야구로 치면 9회 말 2사다라고 했는, 결국 지금은 뭐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보다 이것을 어떻게든 해서 4월 10일에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유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총선 이후에 저를 계속 보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굉장히 소중한 지금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승리하면은 또 당대표에 도전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본인은 지금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을 총선의 목표까지 두고 그 이유는 국민의 모든 결정에 맡긴다는 그런 입장을 본다고 하면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유학 이야기는 지금으로선 한가한 이야기다. 그렇죠. 이런 지금 해석인데, 뭐 총선이 끝나고 당 대표직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좀 앞서 나간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학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지지자들에게 어떤 본인을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제 투표장에 나오고 지지를 계속해서 호소하기 위함이고요. 근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날은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을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저는 유학을 가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같이 동시에 공존하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아무래도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로도 나뉠 수 있고 그런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해도 그 이종섭 리스크, 뭐 황상무 수석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입장이 다른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국가를 위해서 또 한동훈 개인을 위해서도 좀 떠나 있는 게 좀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된 만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속내가 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속내가 복잡하겠죠. 지금 뭐 유학을 가야 된다고 지금 강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학을 본인은 안 가겠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뭘 배울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격이긴 합니다만 이름이 비상대책위원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이제 6개월이기 때문에 6월이면 끝난다. 그러면 총선 이후에 책임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 공약 사항도 내세우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감 있게 이후에도 그것을 모두 실현할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다짐을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으로 좀 승부를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정권 심판론 내지는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도 부정평가의 이유를 보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시 경제, 민생, 물가 문제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지금 1,500억 그 지원 예산이 이제 실행이 들어갔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국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속내가 복잡하고 오늘 아무 일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실제 한동훈 위원장도 이 여당의 이점을 살려서 정책으로 이 민생으로 승부를 하겠다, 또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또 다른 관심 하나 보겠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관련 내용인데, 지금 이종섭 대사가 귀국 첫날인 그제 공수처에 국내에 머무는 동안 소환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고,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이 당분간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물에 대한 뭐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분석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종섭 대사는 당시에 장관이었잖아요.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이제 하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위로 점점 올라가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정해둔 수사 일정에 따라서 이종섭 대사도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송영길 대표가 본인을 수사해달라라고 하면서 중앙지검에 자진해서 출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집권 여당에서도 그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도 굉장히 날석에 공격을 하셨었습니다. 수사 일정은 수사 대상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니 기다리라고 그때도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말씀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야 할 것이고 이종섭 대사가 지금 핵심 피의자로서 본인이 수사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 박수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자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만약에 수사에 응한다면 그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지 그것이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수사 당국, 수사 주체의 시간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반론 듣겠습니다. 그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민주당이 이것을 지난 9월 달에 고발을 했을 때에 사건을 입건하고 그 피의자에 대한 어떤 출국 금지는 거의 빛의 속도로 공수처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하고 그에 따른 포렌식과 추후 수사는 거의 거북이가 아니고 달팽이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민주당과 어떤 그 공수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에서 스스로 그 자유롭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디지털 포렌식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주장입니다. 어떤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해서 그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방 어떻게 보면 군 검찰단에서 수사를 해서 그거를 경북 그 지방 경찰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몇 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말에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하고 있다고 그런 것이 맞고 나아가 관련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 지금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해서 지금까지 늦어지는 거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전문가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대놓고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바른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사 속도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고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보기로 하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기 북부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 군부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제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이 안보를 강조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뭐 그런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서해 수호와 관련해가지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도요. 제주 4.3 추념식이 있잖아요. 가실 수도 있지만 못 가실 수도 있고 대신에 총리를 보내기도 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안 가셨다고 해서 뭐 제주 어떤 유가족이라든지 4.3과 관련된 분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포천, 의정부, 파주 이쪽은 아무래도 민주당세가 경기 북부세에서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문해서 저희 민주당 세를 조금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총선을 앞둔 민주당 쟁점도 짚어보죠. 성범죄자 변호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사퇴의 변을 남겼는데 피해자 가족이나 뭐 이거에 대한 좀 사과나 언급은 좀 없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을 보게 되면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그 이를테면 윤리적인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라는 말로 그 사퇴의 변을 대신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소위 2차 가해 논란이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율사들이 많이 이제 그 선거에 나서긴 합니다만
어떤 그 변호를 했는가 사건 수임에 관해서 일일이 비판할 수는 없겠죠. 그거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분이 본인 입만 열면 인권 변호사임을 자청을 했었는데 자처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 가해자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변론 내역을 보니까 이거 상당히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성 여지가 있는 그런 변론들을 많이 하고 특히 관심이 가는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 여아에 대해서 그 마치 부친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2차 가해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성범죄에 관한 그 변호를 함으로써 실형이 나올 것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냈다라는 식의 글을 본인 블로그에 홍보성으로 게재하는 등 이런 것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기에 과연 이 후보할 자격이 있는가, 공직 후보자로서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그런 변명 내지는 사과가 없었다는 점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성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었다. 이런 지금 이야기인데 또 마침 법조인이시고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생각일까요? 사실 이것은 이제 여야를 떠나서요. 예. 지금 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또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이 후보들이 과거 변호인 시절에 어떤 사건을 변호했는지 또는 그 변론 내용이 어떤지까지도 이제 하나의 검증의 어떤 잣대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수진 변호사도 물론 이제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인 것이고 변호사는 또 변호인의 윤리규범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의뢰인을 변호해야 되는 것이 업무인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조수진 변호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 뭐 살아온 이력들에 비해서 그 변론 내용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다소 모순적이거나 어색할 수 있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후보직까지도 사퇴를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총선이 이제 18일 남았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이 과정에서 분명히 여야 모두 그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에게는 동일한 잣대가 또 들이대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뭐 여당 야당 상관없이요. 어떤 후보라고 할지라도 법조인 출신 그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변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수진 후보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동일한 기준으로 들이대야만 공정한 그런 총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야 공정할 것이다. 물론 뭐 이를 두고 또 논란이 있을 순 있어 보이는데 이 결과로 지금 공석이 된 강북 의뢰는 한민수 대변인이 공천됐습니다. 한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 대표 체제에서 당 대변인에 임명된 이른바 친명 인사로 평가가 되는데 지금 뭐 돌고 돌아서 결국 친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진명을 넘어서 찐명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혀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지금 거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논리를 설파하고 저도 이제 같은 방송에서 많은 방송도 했는데요. 사실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찐명이라고 하면은 일찍부터 그 공천했지 왜 이제 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문을 하죠. 그렇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좀 전에 그 조수진 변호사를 그쪽에 공천한 것은 사실 조수진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재단의 이사 아닙니까? 결국 노무현 친문을 끌어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친노 세력이 이 조국 당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포석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런 그 변론과 과정에서의 어떤 피고인 변론 이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전략의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사실 그 이전에 이제 그 박용진 후보가 이제 낙마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때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그 한민수 그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결국 돌고 돌아서 한민수 후보가 온 것은 실질적으로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정봉주 후보가 낙마한 다음에 하려고 했던 의도가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그대로 그 관철된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를 통해서 친문 내지는 친노 세력의 어떤 그
그 조국 당으로서의 예. 유출 이런 부분을 막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수진 후보가 공천을 받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과거 글, 그러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비하성 발언이 문제가 됐었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친노 친문 세력들을 고려한 조치다. 조수진 후보에 대한 공천이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 과정이 있으면 경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데 경선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쉬운 면이죠. 너무 급하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조수진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도 일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도부로서는 이제 친 이재명 뭐 독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26명이나 접수를 했는데 거기서 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생기면서 또 후보를 자진 사퇴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검증된 분을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민수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언론인이고 또 그 대표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인지도도 있고 또 어떤 당직 생활을 오래 하심으로 인해서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곧바로 의정 활동을 하는데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한민수 후보로 이제 추천을 한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한민수 후보에 대한 친명 개파 논란에 한심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명계라는 그 평가가 있고,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친명계라는 또 세간의 평가가 있어서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렇게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 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진짜 친명이고 친명을 제가 봐주려고 했으면 어디 단수 전략 공천 하든지 경선 기회라도 좋겠지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습니까? 박용진 후보는 참 훌륭한 정치인이고 좋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두 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한 정말 명예도 없이 보수도 없이 고생했던 당직자 한민수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최고위원회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를 여태껏 안 줬겠냐. 반면에 박용진 의원,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두 번의 기회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그 전당대회 때 당권 경쟁을 하던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조차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결론적으로 박용진 당신은 절대 안 돼. 이게 지금 강북을 지역구의 지금 결과잖아요. 네네. 두 번 기회 주지 않아 100번을 기회를 줬어도 꼴대 옮기고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박용진 의원이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위 10%에 따른 30% 감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의 페널티를 안고 거기에 이제 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정봉주 후보와 이제 경선도 거쳤습니다만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여성 신인으로 25%또 가점까지 받은 후보를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박용진 의원은 절대 안 되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 자리에 한민수 후보를 낙점을 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왜 그간에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온갖 고생을 다 시키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나. 차라리 그냥 낙점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결국 친명 공천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한심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저는 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목소리, 그와 같은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심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물론 뭐 지금 민주당이 여러 지지율 측면에서 뭐 자신만만해 있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상당히 오만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론도 좀 여쭙고 싶고요. 일단 한민수 후보는 언론인 시절이죠. 2016년에 지역구 골목 번지수도 모르는 후보직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글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날아온 한민수 후보가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언론인일 때 칼럼으로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일 때 입장과 좀 당인이 됐을 때 입장도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강북 의뢰대에서 한민수 후보가
처음부터 낙점된 게 아니라 하루 사이에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박용진 의원과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가 훌륭한 후보인 건 맞습니다. 국회의원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강북으로 해서 왜 선택을 받지 못했냐? 어쨌든 민주당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치열하게 경론이 있었는데 결정이 났으면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도 저는 당인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은 박용진 후보가 그동안 당에 대해서 했던 쓴소리를 비판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비난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정서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께서도 한 번쯤은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 그리고 다행히 본인이 그것을 수긍하시고 당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한민수 후보는 현재 송파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제 19일까지 강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자기 지역구에서는 이번 총선에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비례정당들로 가보겠습니다.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비례정당 수는 모두 38개입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때의 35개보다 늘었는데 역대 최다 비례정당 수를 기록했어요. 이게 지금 난립입니까? 아니면 정치의 자유, 창당의 자유입니까? 야,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제1의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어떤 독재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어떤 의견이란 것은 좀 더 결집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35개보다 더 늘어났는 이 38개의 정당이 만들어진 것은 결국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비례대표제를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대선 공약과도 변경해서 준연동형 비례 플러스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빚어진 비극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40 몇 센치였는데 이제는 투표용지가 51.7cm 이렇게 돼가지고 기계로는 이것을 제대로 검토도 못할 이 지경에 이른 걸 보면은 물론 민주주의가 다 좋긴 합니다만 이게 그 지나치게 어떤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낭비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어떤 여론이 지나치게 분열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유리한 것인가 봤을 때는 지나친 분열이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그 선거를 한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정말 이런 부분이 선거제를 국민들의 그 어떤 여론을 모을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이런 어떤 그 난맥상, 민주주의의 난맥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민주당 쪽에 책임을 이야기하시는 바에 동의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의 사실 비례정당 체제에서 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는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되자 이제 선거 역사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 4년 전이죠. 제일 길었던 투표용지였던 48.1cm 이 기록을 갈아치우고 51.7cm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또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할 수 없어서 모두 수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너무 길죠. 50cm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종이의 길이도 정말 길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비례대표는 누구를 어떤 당에게 득표를 줄 것인지를 참 미리 좀 고민하고 선택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기호도 굉장히 많고 정당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도 하고 이번엔 비례투표도 하게 되는데 유권자분들께서 헷갈리지 않으시고 본인이 지지를 보내실 정당에 대해서 미리 좀 결정을 하신 후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비례대표 정당들을 좀 볼 텐데 일단 어제 나온 한국 갤럽 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죠. 30%,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2%로 집계가 됐는데 일단 오차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곳들도 있고요. 이 수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은 묶음으로 함께 봐야 된다. 결국 범야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 견제론 또 정부 안전론, 지원론 네, 그 추세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쯤이면 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승 추세가 조금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는 좀 주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본 수치랑 비교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상당히 정점일 것이고 결국에는 민주당으로의 그러니까 몰빵론에 의해서 민주당으로 세가 규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국 혁신당에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그 선명성에 의해서 거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민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 지지율의 측면에서도 여권이 30%에 불과하고 예. 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을 합해보게 되면은 상당한 지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개혁신당 5%, 새로운 미래 2%,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3지대가 전체적으로 예. 어떤 그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그런 예. 모습인 것 같은데요. 실제 뭐 우리나라가 양당제 사학에서 이른바 빅텐트 제3지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또 이른바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2차 뭐 어떻게 보면 대선이네 이렇게 되면서 이념적으로 갈리는 가운데 제3지대가 설 일이 참 어려운 것 같고 거기다가 특히 스스로 패착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미래와 또 개혁신당이 한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11일 천하로 끝나면서 네. 사실상 제3지대가 스스로 처음 시작 때부터 삐끗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과정을 제3지대라고 보기보다는 민주당의 제2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신당이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예. 그런 어이없는 좀 결과가 된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국 신당으로 간 표심을 땡겨 올라고 하지만 지금은 예.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이른바 몰빵론으로 해서 계속 비례정당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이 이 두 주 남은 이 총선에서의 하나의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제3지대의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이없는 개인적 의견이시고 22% 조국혁신당 이 조사 대상자들의 정치적 견해라는 점을 네. 짚어드리고요. 또 이런 가운데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혐의에 대한 조민 씨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네, 조민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7가지 허위 스펙 서류를 제출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벌금 1,000만 원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 구형에 비해서는 사실 범죄 형 종까지도 벌금형으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재판부가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로는 당연히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좀 어느 정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다만 이제 조민 씨 측에서 이야기했던 공소기각을 해달라는 주장,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 직전에 기소를 하게 돼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국 대표는 1심, 2심에서 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어머니 정경심 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고 결국 조민 씨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특히 이게 젊은 세대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좀 생각이 드는데 조국 혁신당의 이미지에 좀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요. 좀 특이한 게 20대에게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입시 비리라는 것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파일을 봤을 때는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게는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쨌든 조국 대표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의 잘못은 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이만큼 가족을 멸문지화시킬 만큼의 죄인 거냐?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뭐 어떤 분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본인들도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심판의 어떤 지지가 많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 지지도가 얼마나 유지가 될지 더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도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원대를 알고 있는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샀으니까 사실 거 같아요? 아주 급하다 그래요. 보신 것처럼 요즘은 콘서트표 구하기가 어려워 이 티켓팅이 아니라 피켓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은퇴와 함께 마지막 콘서트를 예고한 가수 나훈아 씨. 이 콘서트 예매가 시작하자마자 전석 매진 그리고 대리 티켓팅 광고까지 줄을 잇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대리 티켓팅 검색을 하시면 대리 티켓팅이 필요합니다. 수고비 얼마 필요하십니까? 이런 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대리 티켓팅 대신 해줄 테니 수고비 얼마 주세요. 이런 글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티켓 판매 전인데도 불구하고 대리 티켓팅과 관련된 광고 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이죠. 6월 같은 경우에 이 한 유명 클래식 공연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클래식 공연 아직 티켓팅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리 티켓팅 관련된 광고 글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 안표 기승 문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매크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에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매크로라고 하는데 한 번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계속해서 빠르게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예매하는 확률, 예매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티켓을 확보하고 이걸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지금 대중문화계 지속적인 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매 사이트 자체 모니터링이라든지 인증 절차만으로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수 콘서트도 그렇고 뭐 스포츠 경기까지 그야말로 정말 안표 전쟁인데 의심되더라도 이게 증거가 없어서 또 신고가 어렵다고 해요. 일단 공연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거든요. 예. 매크로를 이용해서 티켓을 사고 그다음에 웃돈을 받고 부정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적발이 가능하냐 이건데요. 일단 사실상 매크로를 이용해서 뭐 티켓팅을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프로그램에서 인지를 하거나 뭐 적발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후에 증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법이 개정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연계에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안표에 직접 대응을 하는 가수도 나온 상황이고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일단 뭐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예. 안표 거래를 포착해서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이 공연 티켓을 주는 일명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이 사실 공연 예술계에서는 이 법적 시스템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안표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가수 이 장범준 씨 NFT 티켓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카드사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미변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구매 정보가 암호화돼서 등록되기 때문에 안표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또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 디지털 소외계층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관람 문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NFT 티켓 도입이 초기인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우회하는 꼼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부 시장의 바가지 논란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소래포구에서 회를 무료로 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고객 잡기에 나선 것 같아요. 배경이 있죠.
일단 지금 사실 소래포구 하면 이 소비자들의 신뢰가 깨진 상권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예. 정도의 상태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사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무료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상인들이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화로회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준비 물량이 300kg이에요. 750인분에 해당되는데 이게 다 떨어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화로회 한 접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무료로 제공되는 회 총량이 3,000kg, 7,500인분에 달하고요. 이걸 가격으로 환산해 봤더니 1억 1,250만 원어치에 예. 달합니다. 지금 무료로 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차림비도 좀 깎아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벤트 기간에 소주와 맥주 한 병에 3,000원, 또 칼국수 1인분에 5,000원에 판다고 하는데요. 상차림은 기존에 이 한 명당 4,00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2,000원만 받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지난해 말에도 광장시장에서 모둠전을 시켰다가 이 15,000원에 굉장히 좀 부실한 열 조각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유튜버가 한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상당히 커졌던 기억들 다들 나실 텐데요. 이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시 또 광장시장 상인회 정량 표시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자구책 마련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살펴봤더니 모듬전 양 많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질을 보면 저렴한 소세지라든지 맛살꼬치, 소호파전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량을 표시한 가격들도 전체 가게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전집 7집에 불과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메이저리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예. 메이저리거들이 이 광장시장에 가서 인증샷을 찍었다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질 낮은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바가지 요금이 계속된다는 것 국내 논란뿐만 아니라 이게 넘어서 이 해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망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인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소래포구 행사를 놓고선 일단 찬반 입장은 또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환영하시는 분들은요. 예. 이 무료회 먹어봤더니 맛이 그 돈 내고 사는 회 맛과 다르지 않더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지가 개선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요. 또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평소에 바가지 씌우지 말고 더 잘했어야지. 이런 일회성 이벤트만으로 이미지가 개선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네. 특히 이 행사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또 일반적인 시민들은 가기 어렵다라는 그렇네요. 불만들도 또 함께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영국 왕실 소식을 볼 텐데 한때 위중설이 나돌던 윌리엄 영국 왕세자의 부인 이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공개 영상을 통해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케이트 미들턴 하면 패션 스타일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암 진단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왕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왕세자비는 영국 왕실로는 상당히 드문 방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투병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렇죠. 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 암 치료 사실을 밝히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시도로 읽혀집니다. 일단 지난 1월 중순에 복부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별 이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수술 후 검사에서 암의 진단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예방적 차원에서 화학 치료를 의료진이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네. 왕세자 측인 켄싱턴 궁은 화학요법이 지난달 말에 시작됐다라는 팩트 외에는 뭐 암의 종류라든지 단계, 치료 병원에 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미들턴은 한 가정의 어머니답게 3남매를 안심시키는 게 좀 어려웠다 이런 토로를 했어요. 그렇죠. 왕세자 부부는요. 조지 왕자, 샬롯 공주, 루이 왕자 이렇게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 3남매 어머니이기도 한 미들턴 왕세자 빈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이제 치료를 마칠 때까지 우리들에게는 시간과 공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한 어떤 형태로든 이 병에 직면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있다면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아달라면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앞서 찰스 3세 국왕도 암 진단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영국 국민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찰스 3세 국왕의 경우에는 지난달 5일부터 치료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활동은 자제해 왔지만 공무는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이 왕세자빈의 발표 이후에 영국 안팎에서 지금 지지와 응원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버킹엄궁 같은 경우는 이 국왕, 이 왕세자빈이 지금 SNS를 통해서 공개했잖아요. 이 용기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워한다고 하면서 예. 이 국왕 부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가족에게 사랑과 지지를 계속 보낼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건강을 기원하는 목소리 계속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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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인 오늘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대구는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며 남부지방은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10에서 60mm, 남해안에는 5에서 10, 전남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18도, 대전 21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이 20대 젊은 층에서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